네, 한 주가 쟁점이 될 이슈를 패널들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이죠.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모태 도봉 김재소입니다. 어게 뭡니까? 모태. 모태? 도봉을 못 하겠다고요? 모태. 태어났다. 섭섭하네. 도봉 깨 계셨는데 이게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모태 도봉이라니. 아주 뿌리 깊은 도봉이라는 의미죠. 모태부터 도봉갑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모태부터 도봉갑 모태부터 김재섭입니다. 도봉갑 김재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태하니까 얘기를 이렇게 저희도 길게 하게 될 줄 I 몰랐습니다. cannot do 이렇게 네. 들려서 예. 잘해 도봉해도 모자를 파네. 김재섭 위원장 말 들어보니까 예. 야 선거가 멀지 않았구나. 임박했어요. 자, 지금 뒤에서 걸어두고 오시는 분. 네. 아유. 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님이 방금 출근하셨습니다. 모델 들어오는 줄 알았네. 네, 어서 고맙습니다. 어서 늦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권지웅입니다. 예, 좀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네. 다가오는 총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도 염두에 두고 마음으로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 저는 재섭 위원님처럼 예. 딱 이렇게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섣불리 마음을 말했다가 더 큰일 나기 아, 때문에 큰 화를 당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먼저 조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인 지금 소장님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 계십니까? 민주당 쪽 두 분 패널은 두 분 다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김성현 소장. 자, 오른쪽에 계신 국민의 두 분은 다 당협위원장은 다 거의 정해지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이슈로 우리 삽을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게 될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조만간에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빠르면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요? 오. 왜냐면 예. 이것은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의 의중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 이제 뭘 해요? 출마 선언을? 출마 선언을. 예. 출마 선언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예. 나경원 의원의 뭐 의중을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뭐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당내 이제 인사들과 두루 교류를 하는데 그런 압박들을 계속 받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당권 주자로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도 하실 거고 뭐 권성동, 윤상현, 조경태 의원 각각 출마 예정, 출마 선언이 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당권 주자들이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예.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을 계속 같이 하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럼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의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여기서 빠르게 땡겨오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경원 의원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의원님, 발생하고 저는 있거든요. 의원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계속 누가 저보고 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언제 나오시는 거? 나오긴 하시는 그렇게 겁니까? 계속 그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압박들을 거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자,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뭐 두루 당협위원장들 포함해서 당내 인사들에게 나가면 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의사를 타진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시기가 너무 급박해져 왔다. 급박해져 있습니까? 네, 급박해져 왔다. 지금 다 사람들 빠져나가게 생겼다. 아, 이런 의미에서 출마 선언이 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이 당원질 1위라는 조사 결과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 결과 나경원 전 의원이 24.9%, 안철수 의원이 20.3%, 김기현 의원이 9.4%, 유승민 전 의원 7.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정혁 비대위원 말씀 주세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당원들의 그 반응 그런 당심 같은 것들이 적절히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문제 선거라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계속 꿀럭꿀럭 하잖아요. 또 꿀럭꿀럭. 예, 어떤 주자가 새롭게 등장해서 또 예. 어떤 다크호스가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선거할 때는 본인이 나온다는 얘기도 별로 없었고 예. 다른 분들이 그때 뭐 김웅 의원도 뭐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다른 분들이 다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돌연 나타나서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여론조사가 지금 제가 만나보는 당원들 만나보면 뭐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계속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 굉장히 뛰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당내에서 큰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나중에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예. 당장은 좀 그렇게 폭발적인 효과는 하긴 없는 것 김장은 같고. 시간이 지나야 익으니까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자꾸 뭐 이게 윤심으로 인해서 모든 선거가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예. 예를 들면 김장연대에 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과 손잡은 김기현 의원 있고 여기 네. 권성동 의원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진짜 친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두 분은? 그리고 나머지 그 안철수 의원도 나도 내가 연대 보증인. 그렇지. 나 연대 보증인이고 내가 이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난 대통령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그 지금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나 대통령과 함께 할 거야 가까워라고 얘기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나가실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네네. 아.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네. 하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심으로 줄 세우고 싶어서 예. 나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 세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장제원 의원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 인지도라고 하는 건 사회적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짧고 권성동 의원도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된다는 건 이런 건데 지금 어쨌건 그 국민의힘 당원들도 되게 스펙트럼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싫어, 유승민 의원도 싫어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씨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마음이 의원들이- 있었으면 예. 진작에 좀 대승적으로 할 수 있었을 연대 텐데. 보증인을 싫어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지금까지의 행보도 보면 그랬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지금 여기서 못 이기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을 내세우는 자기 본인이 이제 아예 픽해서 내세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이제 내각에서 개각을 하면서 뭐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뭐 후보 등록 시기를 좀 뒤로 두었다는 이야기도 원희룡 있던데 권영세 장관. 네, 그런 게 아니고서는 네, 나올 수밖에 없을 나올 수밖에 것이다. 없. 김성애 소장님. 저는 나경원 의원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 안정하고 그냥 즐길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를. 어쨌든 내 표 그래요? 없이는 김재섭 너희들 중 누구도 되지 않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쉽거든요. 김재섭 당협위원장의 지지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 뭐 기다리시. 권성동 의원이 됐던 김기현 의원이 됐던 이제 갈망을 할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 나만 도와주면 뭐 지금 김장연대 장이 붙는 거랑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 다른 벌어지니까. 스케일입니까? 게다가 이러나 저러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랑 기후대사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몸집을 계속 키워서 이거 이러다 제가 나가면 되겠어요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장관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장관하시죠. 네. 개각 개각 시점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다 가졌는데 장관을 한번 못 하셨거든요. 장관으로 모시고 가는 정도는 돼야 본인에 대한 예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글쎄요 주변에서 많이 나오라고 하네요라는 얘기는 대통령실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이러면 진짜 나갑니다. 지지율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원망이 윤핵관들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치고 못하가 10%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밖에 그래도- 안 되냐라는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누시스 조사나 한겨레 조사에서 그래도 김기현 의원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타나는 조사도 있습니다. 누시스 아니 어쨌든 예. 결승에 올라가야 돼요. 결승에 한 올라가야 사람이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중 한 사람은 확실하게 젖힐 수 있다라는 결과를 결선 투표가 보여줘야 가야 되니까. 합니다.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와 장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장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 생각이 없으면 나경원 의원이 그것이 힘들다는 판단을 하겠죠. 예, 이러한 분석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김종혁 비대위원. 노 코멘트.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나경원 의원은 담배식에 나왔잖아요. 어디요? 담배식에 중앙당 담배식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담배 네 분이 왔어요. 네. 그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셨는데 네네.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그 당 전당대회 출마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기억 니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하고 이제 니은이니까 나경원 의원이 갔더니 예. 나 의원이 아니 이게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굉장히 그 크리티컬 뭐랄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다 와 있다. 자기 내 마음 나도 몰라일 것이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뭐 그 결정은 이건 내가 나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 제가 한번 통화도 해봤는데 아 예. 그랬더니 진짜로 취재 결과. 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니 나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뭐 제 말 듣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양반도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김기섭 위원장이 전화하면 분명히 김기섭 위원장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 전화 시점이 언제셨어요? 어제? 아까? 아니 몰라요. 아까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최근에 실제로 어제군요. 예. 나경원 의원의 전화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 그래요? 최근에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물론 당협위원장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김지섭 위원장 어떻게 더 저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당협위원 지금 이제 비대위원. 조직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맡은 거에 대한 축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본 거고 선긋기. 며칠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근데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장관직과 여당 대표라 그러면 사실 너무 균형이 안 맞죠. 그렇지. 여당 대표가 훨씬 큰 자리죠. 오히려 여당 대표는 네. 장관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자리죠. 몇 맞아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러면 장관직을 딜로 걸어서 여당 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안 먹히는 딜이죠. 그거는. 근데 네, 되려 권중비대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고 다니는 거. 네. 자긴 나가고 싶다 하잖아요. 당 대표에. 네. 근데 만약에 이길 수만 있다면 안 예.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이 치고 나가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면 충분히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나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이 생각하고. 상황에서 네. 나경원 전 의원이 필요한 건 윤심의 확실한 확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1위. 자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좋은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만 정확히 나갈 의사가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초기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윤심으로 여겨질 수 있는 김기현 의원과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못 치고 나가면 그건 물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전 네, 대통령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도 용인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기류는. 예. 이 용인할 수 있다. 뭐 앞장서서 추천은 아니지만. 안철수 절대 안 돼, 유승민 절대 안 돼 상황에서 나경원은 용인할 수 있다. 자 김종혁 비대위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결정하는 건 당신과 민심이 결정하는 거지. 물론 대통령은 그 어떤 1호 당원이고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집권당도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왜냐하면 당원들이 다 생각하기에 야 우리 당 대표가 뽑힌 다음에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어.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김무성 대표하고 이 꼴 또 나는 거 아니야? 옥새 파동. 아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우리 당이 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과 이 호흡이 맞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건 그건 기본 당원들의 디폴트예요. 인식이다. 기본 상수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시 돌이켜 보면 김무성이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반겼던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맞아요. 그 당시 전국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선거가 되니까 당대표대로 생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은 친윤이지만 내년 1월은 몰라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이제 친윤이라고 딱 정해진다고 해서 그게 모든 공천 과정이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정치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자, 나경원 전 유승민 의원. 의원 예. 얘기는 저희 당에서 좀 약간 볼드모트 같은 얘기라 아, 쉽진 그래요? 않은데 예. 예. 여하튼 그 당권 주자 근데 그때 지금 김무성 대표랑 사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랑은 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워낙 임기 초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임기 초이기도 하고 어떤 이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여당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데서는 사실 다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자기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여당 대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안착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목표로 둔다는 데는 사실 거의 다 그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예.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런 어떤 공천 경쟁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대통령과 때문에 갈등이? 당이 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는 여기까지 일단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얘기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이제 신년 인터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 적절한 소통일까, 부적절한 소통일까? 자, 답변해 주실까요? 자, 우리 중앙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인 김재혁 비대위원께서 자, 조선과 인터뷰했습니다. 중앙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예산 때 시정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자들 전체를 놓고서 같이 일문일답을 하면서 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어떤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뭐 신년사처럼 본인이 직접 국민들에게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자기 메시지가 가장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시는 거고, 그것조차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하시자마자 일반 그때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인터넷 뉴스였던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셨나 그랬던 예.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를 확 이게 열어주셨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왜 똑같이 사실 보면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언론사가 저를 제일 먼저 인터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 그 선택하는 건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 언론사 선택하면 B 언론사는 싫어할 것이고, C 언론사는 막 저주를 퍼부을 것이고. 그런데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고. ABC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들렸어요 어딘지. 아, 그래요?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예. 독심술이 있으신가? 예. 아니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예. 너무 그러니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요. 뭐 예. 정치적인 정책 올바름. 올바름이랄까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예. 뭐 언론사도 사람이고 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그런 그 여유를 두면서 그 선택의 여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저는 부적절한 소통이라고 보진 않고 부족한 갑자기- 소통이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갑자기 같아요. 강하게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줄 아니, 알고 좋아했는데 부적절한 건 아니고 부족한 소통이다. 그렇죠. 예. 이제 당무감사 중인가요? 당무감사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아닐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총선이 이렇게 이건 무섭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계속해 주세요. 그 부적절한 소통이라고 보진 않는 것은 앞서서 이제 예. 김종혁 비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포맷에 따라서 그 내용과 어떤 뭐 좀 느낌이 컨셉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플랫폼에 따라서. 예, 플랫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기자회견 했을 때의 내용과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과 방송에 했을 때 내용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용 풀어지는 내용이 좀 그럴 수 달라지더라고요. 있죠. 특히 이제 언론사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응하다 보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년사만큼은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음.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인터뷰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 따라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기자회견 방식도 앞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뭐 국민과의 대화 방식도 이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2탄, 3탄, 4탄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신년 초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소통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통령이 불쾌하지 않을 만큼의 불쾌한 질문을 한 언론사를 고른 거죠. 조선일보가 그런 예. 언론사입니까?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아픈 질문 같은 게 들어가 있지만 예. 제 질문도 없고 그냥 대통령이 딱 불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독자들이 읽기에는 불쾌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딱 잘 지켰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합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언론사 하나 골라서 한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번엔 불편한 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겁니다. MBC 봐도 하실까요? 안 하죠. MBC 확실히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시지 않을까요? 자 권지웅 비대위원은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는 소통에 이제 뭐 딱 그 장면 특정 언론이랑 인터뷰하는 것만으로 그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근데 이게 맥락을 찾아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이 소통이 어떤 걸 다시 남겼냐면 나는 진영의 대변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도스태핑 하다가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죠? 하니까 도스태핑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국민과의 대화했지만 거기에는 이태원 참사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질문에 매우 이상한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신년이 되어서 했던 게 하나가 신년 브리핑을 하나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뭘 남길까라고 하면 역시나 어떤 통합을 만드는 국민들의 대통령이라기보다 진영의 장수, 진영 싸움터의 장수가 여전히 되겠다. 난 그것으로서 올 한 해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한 것만이 뭐 부적절했다 아니다의 맥락이 아니라 역시나 대통령께서 변하시지 않으셨구나. 진영을 오히려 결집하는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3대 개혁 이야기하셨지만 노동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걸 보여보면 대우조선 해양 문제는 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아니면 기술 노동자들을 국가가 잃어가는 문제와 연결된 거였고 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도로의 안전과 연결된 것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전혀 풀기는커녕 억압해서 재미를 봤단 말이죠. 지지율 난 그걸로 상승에 가겠다. 효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진영의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행위고 되게 위태로운 외기를 또 가시겠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진영 논리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첫째는 그 뭐가 악의적이라는 말입니까? 질문을 해서 그 도어 스태핑을 없앤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걸 말리는 비서관에 대해서 고함을 치고 뭐 여러 가지 접촉 사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어느 방송사나 어느 신문사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했냐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고 예. 권지웅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그렇게 아까도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왜 여기랑 했어, 왜 저기랑 했어 이런 얘기는 의미 없는 거고 단지 거기서 나온 발언 내용들 중에서 그것이 과연 뭐 나는 이런 것들을 좋게 바라본다, 나쁘게 바라본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한 약 3분 정도 남았어요. 한 질문만 네 분 생각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선거구제 개편 검토 필요성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분 다 다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일부에 다해서 권지웅 의원에게 뭐라 드릴까요? 예,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맥락상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예. 근데 저는 어쨌건 선거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된다고 해서 양당제 지금 그러니까 반사이익의 정치가 완전히 없어질 거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정치 구조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도 그러니까 각자 당이 한 30%씩 지지를 얻었는데 한쪽은 180석 가까이 가져가고 한쪽은 110석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30%는 전혀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을 못 찾았던 거예요. 표의 등가성, 근데 대표성 문제. 이것을 줄이는 어떤 조치로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된다고 하면 저는 그 자체는 반갑고 근데 어쨌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대한민국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변경시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의 정치에 되게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저도 전부 다 그 아까 우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젊은 김재석 정치- 당협위원장께. 김재석 자, 위원장에게 1분, 모든 걸 1분 넘기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싫진 않고요. 저는 정치 전반에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예.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딱 정해진 제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도고 뭐 어느 나라씩 해가지고 계산법도 너무 다른데 대한민국 현실에 어떻게 제일 잘 맞을까를 고민하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잘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전 중대선거구제를 환호하는 입장으로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환호하는 말씀드리면 입장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 계속 이제 당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예.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나머지 사회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얼마든지 타협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내 약간
이물질처럼 취급되는 문화들이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들도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조금씩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것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초석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금보다는 후보 경쟁력을 각 당에서 더 고민해야 될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소선거구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선거를 치르진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요. 선거 치를 때마다 게리맨더링이 생겨요. 힘센 사람들이 이 동을 여기다 붙이고 저 동을 저기다 붙이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예, 이 선거제 개편 얘기는 본격화되면 논의가 본격화되면 또 네 분 모시고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판 직강 오늘은 여기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